자, 두 번째 인문 특강 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시 4페이지를 보시고 제일 위에 보시면 일단 권리는 크게 채권하고 물권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서, 자, 권리는 뭐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물권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한테 이렇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내려보시면 목차 나번에 물권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X 노트북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을이 X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X 노트북에 대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이만큼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있고 이렇게 X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물건이라고 부르고요. 물건 속에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 같은 것들이 부동산이고 나머지가 동산이니까 X 노트북은 동산에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을이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X 노트북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건이다. 그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이었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바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우리 이 문장 다시 봅시다. 을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배타적이고 직접적이고 X 노트북이라고 하는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게 바로 물건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채권을 한번 다시 봅시다. 채권 관계에서, 자, 갑이 이제 X 노트북을 을한테 팔았다. 자, 아직까지 을이 X 노트북에 대해서 소유권을 아직까지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때 을은 갑아, 네가 나한테 X 노트북을 팔았으니까 너 나한테 빨리 노트북 넘겨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을이 갑아, 네가 나한테 X 노트북을 넘겨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뭔가 을이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물건한테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컨대 채권은 특정인 을이 특정인 갑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인 것이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X라고 하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시고, 두 번째 문단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X 노트북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이라고 하고, 물건이 중에서 대표가 소유권이다. 즉 물건법 가면 아주 다양한 물건이 있거든요.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소유권, 전세권 같이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당분간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요, 민법 책에서 혹은 조문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소유권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민법 내용이 충분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책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을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괜찮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을이 X 노트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배타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나 혼자만 쓸 거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을의 소유권 행사 등이 침해를 받는 경우라면 을 같은 경우는 침해한 자를 상대해가지고 침해 상태에 대해서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노트북이 이제 을의 소유예요. 그런데 병 같은 경우가 노트북을 절도 훔쳐가지고 병이 몰래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 때문에 을은 노트북을 지금 당장 사용 수익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병이 을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야 빨리 내 건데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고,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소, 물, 청이라고 하면 얘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제2편에 보시면 물권법 영역에서 주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도 이미 종종 출제가 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이 사시 문제로 바뀌면서 사례 문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면 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관한 쟁점을 전혀 배제하고는 사실 사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서 인문특강 할 때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5페이지를 가보시면 로마자 3번 제목에 보시면 민법의 4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네 가지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다시 한번 더 용어를 익혀봅시다. 첫 번째가 계약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두 번째가 줄여서 소물청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세 번째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얘는 민법 제741조에 있는데 조문 숫자에 대해서 암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암기됩니다. 339 이런 느낌으로. 네 번째로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네 가지를 이제 인문특강에서 요건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요 불법 행위는 민법 제750조 이하에서 조문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민법 전체적인 틀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할 대표 권리 1번은 이른바 계약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민법 기본 강의 들을 때나 민법 책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민법 총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 총론 파트, 채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채권 계약 가가지고 증여 계약도 공부하게 되고, 매매 계약도 공부를 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도 있고, 도급이라고 하는 계약도 있고, 계약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민총부터 쓰는데, 또 구체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참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당분간 민법 공부하실 때는 계약 중에 대표가 바로 이 매매 계약이 대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 계약을 떠올리시면서 책을 읽으시고 갑하고 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라고 보면요, 천천히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자, 제가 이제 인문특강을 PDF로 이제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갑이 누구에게 라고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요거 이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좀 설렁설렁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매매 계약을 기초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무엇을이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법의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갑이 을에게 다른 건 모르겠고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대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채권 관계에 대해서 뭔가 공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가지고 와서 천천히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매매 대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 보면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 둘 중에 한 명이 매수인일 거거든요.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겠습니까? 매수인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갑이 매도인이니까 을아 내가 니한테 아이패드를 팔았지만 너 나한테 돈 줘야지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가 매도인에 해당할 것이고 을 같은 경우가 매수인에 해당할 것이고 결국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냐. 매매대금 채권을 행사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까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암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문특강 1강 제일 처음에 할 때에 여러분들 복습을 크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했던 게 있죠. 자 이겁니다. 요만큼은 무조건 이제 마치 구구단처럼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강의 듣기 전에 최소 10번 이상을 읽어가지고 통으로 암기해버리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무엇을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단계 성립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등이 성립을 했고 성립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립했으면 2단계로 넘어가서 효력 요건 단계에서 성립된 계약이 효력이 있어야 한다까지 무조건 10번 이상 반복해서 암기해 주세요. 다시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였으며 2단계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는 이제 암송을 하시고요. 자 밑에 목차에 보시면요. 1단계가 1번 목차에 있는 성립 요건이라고 돼 있고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 요건은 2단계에 있는 효력 요건이 되겠죠. 자 먼저 1단계에 있는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은요. 저기 채권 강론 파트 우리 진도 제일 끝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되려면 청약 그리고 승낙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합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청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쉬워요. 갑이 을한테 너 나한테 내 소유의 노트북 1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또 우리 여러분 당근마켓에 보면 당근이나 그 네이버 중고나락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을이 갑한테 카톡 넣어가지고 갑이 을이 갑한테 응 내가 살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승낙인 거예요. 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합치해 보시게 되면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 법학은 용어가 어려울 뿐입니다. 여기 있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적 합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적 합치.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갑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을아 너 노트북 내 거 100만 원 주고 살래? 이렇게 을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을이 갑한테 좋아 이렇게 승낙한 게 아니고요. 옆에 있었던 병이 주워 듣고 병이 갑한테 이렇게 승낙을 한 거예요. 좋아 이렇게. 이 경우에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냐? 안 돼요. 왜냐하면 인적 가치가 없으니까. 해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으면 을이 갑한테 승낙했을 때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생뚱맞게 내가 살게 이렇게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인적 합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계약의 성립이 안 됐을 경우를 뒤에 나오지만 불성립이라고 불러요. 불성립이다. 그럼 다시 선생님, 객관적 합치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합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을한테 을아 내 소유 노트북을 1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좋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을이 갑한테 그래 좋아 내가 80에 살게. 일종의 내고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100만 원, 80만 원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내용의 합치가 없었을 경우에도 불성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다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승낙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가 됐을 때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한번 이렇게 끊고 읽어볼게요. 근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불성립이라고 부른다라고 방금 하긴 했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개 배웠네요. 예, 방금 봤다시피 여기 인적 합치가 안 된 경우, 내용적 합치가 안 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혹은 갑이 을한테 노트북 네가 이래 살래 했는데 을이 싫은데 거절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불성립이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만약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불성립된다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있는 핵심 암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1단계를 통과 못했으면 1단계에서 커트, 통과 못했으면 2단계로 올 필요 있겠습니까? 예, 갈 필요 없겠죠.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아래 불성립이 됐을 때에는 목차 2번에서 검토할 2단계인 효력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이 이야기는 1단계를 통과 못했는데 2단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할 필요 없는데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뭐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굳이 자기가 할 필요 없는데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학에서는요, 할 필요 없는데 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불성립이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갑은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딱 끝내야 되는데 1단계도 통과 못했는데 2단계로 가가지고 뭔가 막 검토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고 틀린 게 돼버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밑에 있는 2단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됐죠? 이랬을 때 이제 민법 책을 볼 때에 이렇게 갑이 을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위로 가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질문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라고 나왔을 때에 여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소송을 통해서 매매 대금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 이제 원고가 될 것이고요. 갑이 소를 제기했을 때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이 을이 바로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에 기초해가지고 뭔가 권리를 행사했는데 결론상 봤을 때 이렇게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되게 되면 쉽게 원고 갑이 패소하는 거죠. 원고 갑이 패소하는 거고, 이제 이 경우를 청구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까지 들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계속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각주를 볼게요. 각주 2번. 제일 밑에 2번 보시면, 자, 2번은 별표 딱 치시고, 여기서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오죽했으면 반드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결론을 내린 것은 갑이 을에게, 누가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무엇을 매매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까지만 우리는 방금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관계가 불성립이 돼버리면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한다까지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 결론을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를 갑이 을에게 권리를 행사 못한다, 혹은 갑이 을에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 못한다 라고 읽어버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해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까지만 공부했지 나머지 권리의 경우는 검토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갑이 을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혹은 갑이 을에게 그 어떤 권리도,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책을 읽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갑은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권리들은 얼마든지 요건을 구비했으면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민법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초학자분들, 제일 처음 초시로서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인문특강 강의를 들을 때 이 마인드를 가져버리면 진짜 유리해집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가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민법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때 필요한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위로 가볼게요. 자, 1번 정리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이 을에게 딴 건 모르겠고요.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1단계로서 성립 요건이 필요하고요. 성립됐을 때 2단계로 간다. 따라서 뭔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계약관계가 불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2단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없이 갑이 을에게 다른 권리는 모르겠지만 계약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2번 봅시다. 위 1번에서 봤지만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계약이 불성립됐을 때는, 즉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다른 권리는 모르겠지만 갑이 누구 을에게 무엇을 계약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 불성립이면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의 경우로서 천천히 성립했으면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혹은 단정하면 될까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단순하게 불성립이면 행사하지 못하니까 성립됐으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위에 핵심 암기사항을 보시면, 만약에 1단계에서 성립했으면 무조건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면 2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할 필요가 아예 없겠죠. 예, 성립 요건을 갖췄다,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에 있는 1단계 하나를 통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저 2단계에 대한 검토까지도 필요하므로 성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번 끊고, 물론 보통의 경우에, 즉
원칙적인 일반적 경우에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으면요. 성립된 계약은 보통 다 유효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마트 가거나 커피집 가가지고 커피 사고 매매 계약할 때 커피 한 잔 주십시오. 예, 얼마입니다. 하고 청약과 승낙에 합치만 하면 끝났지. 혹시 사장님,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커피 계약이 뭔가 무효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 번도 따로 검토해 본 적 없죠. 그래서 보통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성립된 계약은 유효한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대개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학에서 예외적 경우 해서 민법에서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칙과 예외에 관한 문제거든요. 해서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했으면 보통 대개의 경우에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무효 등이 됐을 때, 즉 2단계에서 뭔가 걸렸을 때는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갑이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왜?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경우도 있으므로 차분히 2단계 효력 요건까지 검토를 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2단계까지 다 통과했을 때 비로소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쉬고요. 2단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